자, 학교에서 했다는 거지. 남신의주 유동 박시공방 페이지는 98페이지. 이거 제목이 무슨 뜻이야? 편지 편지 뭐? 그냥 박시공방 애기 박시공 에게? 이 그 화자 이름이 박시공이야? 백석 왜 화자 이름 백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뭐 이렇게 물론 이제 화자랑 작가는 다르긴 하지만 이건 되게 좀 자전적인 내용 좀 많이 있으니까 봐봐. 자, 이 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곳에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편지 봉투 보면요, 편지 봉투 요즘 안 쓰니까 잘 모르는데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쓰는 건데? 보낸 사람이 쓰는 겁니다. 보낸 사람 칸에 쓰는다. 남신의주에 있는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보낸다 이 말이야. 보낸다. 그래서 이 편지 봉투에 쓰는 어떤 편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 제목이죠. 근데 사실 내용에는요 편지글 형식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목만 그런 거야. 그러면 왜 이런 제목을 채택했을까? 이 제목을 채택함으로써 화자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알리고 싶은 겁니다.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편지의 형식을 좀 쓰고 있죠. 왜냐면 화자가 어디로 가 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마치 고향으로 보내는 편지 같은 거지. 알겠죠? 그래서 남신의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박시봉이라고 하는 집에서 보낸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이번에 이거 진짜 이 작품 중요할 거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시험 범위 들어가지만 이거 뒷단원에 저기 3단원에 4단원인가? 그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도 있거든요. 그것도 시험 범위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랑 이 작품이랑 엄청 비슷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묶어서 많이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생각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내용이 긴데 이거 여러분들 사실 근데 작년 3월 모의고사 때 이거 쳤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딱 처음 되고 나서 3월 모의고사에 이거 났어요. 내가 왜 기억하냐면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은 읽기 되게 힘든 시거든. 근데 여러분들 그때 1컷이 되게 낮았었어. 어려워가지고 1컷이 83점이었나? 그랬거든. 기억 안 나요? 벌써 너무 옛날이야.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시험 한번 친 적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자, 나라고 하는 화자가 지금 시에 등장해. 맞죠?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하고도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 아내도 없고 부모, 동생 멀리 떨어져 있어. 어떤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화자의 처지. 쓸쓸함이 느껴져요. 자, 밑에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고. 거리가 쓸쓸한데 사실은 이거 누가 쓸쓸한 거야? 화자가 쓸쓸한 거야. 맞죠? 화자가 쓸쓸한 상태로 거리를 헤매었다고 했으니까 화자는 뭐 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 또는 방랑하고 있어요. 떠다니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떠다니고 있는 거지. 바로 날도 저물어서라고 돼 있으니까 날이 저물었으니까 저녁이야. 그렇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요거 여러분들 이 시에 은근히 들어가 있는 표현법들이 있거든. 이런 거 운율 형성 요소, 대꾸법이라든지 그 종결어기 반복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를 좀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람은 더 세게 불고 안 그래도 외로운데 더 추워.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삿을 깐 삿자리를 깐 한 방에 들어서 쥐인을 붙이었다. 이 쥐인을 붙이었다라고 하는 게 방언인데요, 여러분들. 새 들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박시봉네 집에서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박시봉 방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 이 집의 집주인 이름이 박시봉입니다. 그래서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내가 새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이게 무슨 말인데? 봐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2명도 아니고 1명이야. 근데 와 나는 이 세상에 내가 1명인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나 혼자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벅차고 힘들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몸 하나도 감당 못할 듯이 자신 하나만도 너무 벅참을 느끼는 겁니다. 힘든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나 혼자 몸도 건사하기 힘든 상태로 방에 있으면 이 질옹배기에 복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습이야? 방이 엄청 추울 거 아니야. 겨울인데 난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질옹배기에 이 불이 담겨가지고 오면은 이 불이 막 피워지고 있으니까 밑에 재가 쌓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손도 이렇게 따뜻하게 녹였다가 밑에 이제 재가 쌓이니까 그 재 위에 내 이름도 썼다가 글자도 썼다가 자,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손깍지 베개를 하고 뒹굴뒹굴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여러분들 이거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가 무슨 말이야? 그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소의 되새김질. 소는 위가 4개잖아. 그래서 소는 풀을 이렇게 먹으면은 오물오물오물 씹어서 삼켜.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토해요. 토해가지고 다시 씹어. 그러고 다시 삼켜. 왜냐면 소는 되게 그 독성이 많은 풀도 다 먹거든요. 그래서 걔네 다 소화하려면은 씹어서 삼키고 토해서 다시 씹었다가 다시 삼키고 다시 토해서 다시 씹어요. 그래서 소는 방금 음식도 안 먹었는데 하루 종일 오물오물오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속에 있는 슬픔이나 어리석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꺼내서 씹었다가 다시 삼켰다가 꺼내서 씹었다가 다시 삼키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다시 되돌려서 떠올리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추라고 합니다. 반추. 알겠죠? 그래서 소를 무슨 동물이라고 하냐면 반추동물이라고 해요. 너 삼켰던 걸 다시 꺼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지난 일을 반추하고 있는데 그 지난 게 뭔데?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슬픔과 어리석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슬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벅참을 느끼고 있어. 너무 힘이 없어. 방 안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뒹굴뒹굴 거리는 거. 그냥 뜻없이 글자 쓰고 있는 거. 그러면서 뭔 생각하고 있는 거? 슬픔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거. 그 상태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 안에서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전부 뭐인 거야?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야. 종합해서. 알겠죠? 그럼 이 사람 뭐 때문에 이렇게 벅차고 슬프고 힘들어하는데? 외로워서요. 가족들이랑 다 떨어져 있잖아. 알겠죠? 자,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얘를 우리 약간 좀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내 슬픔이랑 어리석음에 뭐 할 것 같다고? 깔려 죽을 것 같다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내가 느낄 때는 뭐야? 슬픔과 어리석음이, 나에 대한 슬픔과 어리석음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깔려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뭐야? 지금 이 상태까지만 보면 화자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이 내용까지가 뭐냐면 화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정서에 완전 이제 지배당하는 또는 깔려서 이겨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리을적이며라고 해가지고 요거 동일한 종결음이 반복되고 있는 거 있다, 그쵸? 자,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하죠. 왜? 지금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까지였다라고 해서 이 19회까지는 계속 무기력해. 이겨내지 못해요. 근데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라고 하면서 고개를 들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상승적 이미지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야. 시선을 아래로 깔고 있다가 들었어. 근데 시선을 아래에서 깔고 있다가 들었기 때문에 상승적으로 들었어. 자, 상승적으로 들어서요. 절망에 빠져있던 이 정서 상태에서 긍정의 상태로 이제 치유되는, 회복되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거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들어서 위쪽에 있는 창문이나 천정을 쳐다본대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어떻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느냐?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걸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나 스스로 끌고 간다. 내가 나를 스스로 이끌어간다. 이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긍정적인 의미잖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근데 화자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나를 너무 벅차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끌어간다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야. 힘든 일인 걸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나를 이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외부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한테 끌려간다고 생각한다고. 그 상대적으로 내가 좀 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마음이 훨씬 더 편한 거야. 왜?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이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더 크고 높은 것은 날 초월하는 것이야. 어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인 내가 어떤 표현인 거야? 운명론적 표현인 거야. 운명론적 세계관. 그냥 내 팔자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냥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의해서 나는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더니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시간의 경과,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이거 여러분들 앙금이 됐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누르고 있는 감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하나하나 가라앉고 있는 좋은 상태가 되는 거야. 점점. 그러고는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내가 슬프고 어리석고 뭐하고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그거 가라앉을 거 다 가라앉고 한 개만 남았다는 거야. 그게 외로운 생각이야.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이라고 하는 게 일부 화자가 회복이 된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다가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하루를 더욱 다가끼며 자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얗게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눈을 맞을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 그치? 얘가 지금 뭘 수식하고 있는 거야? 전부 갈매나무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른 잎새도 마찬가지로 무슨 잎새야? 갈매나무 잎새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약간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른 잎새의 는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뭔가 도치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 혹시 이 문장 구조에 대해서 학교에서 얘기한 적 있어? 따로 얘기 안 했어. 그냥 의미만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럼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화자가 정서가 차츰 앙금이 돼서 가라앉을 건 다 가라앉았고 마음속에 외로운 생각 하나만 드는 때쯤 해서는 그때쯤에는 이제 화로를 이렇게 더욱 다가끼고 손도 좀 쬐고 이러면서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데 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갈매나무를 왜 생각하는데? 갈매나무의 속성 때문이야. 갈매나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 굳고 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나는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일 때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한 이유가 뭔데? 내가 저 갈매나무처럼 굳고 정해지고 싶기 때문이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굳고 정한 존재가 되고 싶을까? 화자는 생각 뭘까요? 뭐라고? 그치, 안 그러니까 그 안 그런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는데? 굳고 정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굳고 정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 어디 드러나는데? 그게 그러나 앞부분에서 이 슬픔과 어리석음에 깔려 죽을 것 같고 내가 나 스스로를 이겨내지 못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때 있죠. 그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 같은 사람이 되면 나는 어떨 것 같아?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굳의 존재가 될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굳고 정하다는 게 무슨 말인데? 굳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정하다라고 하는 건 원래는 이제 소리를 뜻해요. 고요하고 조용한. 고요하고 조용한 거니까 맑고 깨끗한 게 되는 거야.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굳은 심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갈매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 잘 보세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다라는 점에서 자기 전보다 굳고 정해졌습니다. 왜 그런데? 전에는 자신에게 오는 이 슬픔이나 이 어리석음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후로 이겨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갈매나무는요 화자와 뭐가 되고 있다? 동일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동일시는 항상 뭐에 해당한다?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그렇게 갈매나무 같은 고정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의지적인 자세를 드러내고 있죠. 자, 그래서 갈매나무의 상징적 의미는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좀 서술형이나 이런 걸로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고 의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 그리고 이 부정적인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이 단어가 바로 갈매나무야. 요거랑 여러분들 나중에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을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 할 때 거기에서도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이랑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무기력한 모습이랑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 그래서 걔네들 묶어가지고 같이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알겠죠?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봐.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시는요 이 화자의
감정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초반 부분에는 뭐였어? 외로움과 쓸쓸함, 무기력함. 처음에 이제 가족들이랑 다 떨어져서 저녁이 돼가지고 그 춥고 느긋한 방에 들어가서 복덕불에 손도 쬐고 뒹굴뒹굴거리고 굉장히 무기력하고 쓸쓸한 모습. 그런데 그러나 이후로 어떻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인식했다. 아,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게 될 사람이야. 내면의 안정을 찾고 경건해집니다. 무릎을 꿇어보며 갈매나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20행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방언 사용인데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아까 내가 쥐를 붙였다 했죠. 이거 방언인데 여기에 지금 평안도 방언이라고 돼 있잖아. 쥐를 붙였다는 평안도 방언은 아닙니다. 원래는 전라도 방언이야. 근데 그냥 쥐를 붙였다는 전국적으로 쓰는 사투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평안도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나주손이나 서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단어들은 실제 그 평안도의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토속적인 정감을 주고요. 자, 적으세요. 생생함을 더해줍니다. 실감나게 하는 뭐 이런 표현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시나 딜, 옹배기, 복덕불 이런 것들은 예스러운 소재, 옛날스러운 소재. 그래서 향토적인 느낌을 좀 줍니다. 여러분들 향토랑 토속이 뭐가 다른지 알아요? 여기는 왜 향토고 여기는 토속이야? 향토적이라는 게 무슨 느낌을 주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 물론 학교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냥 알아두라고. 향토랑 토속은요 거의 90% 똑같은 말이거든. 근데 미세하게 달라. 왜 이렇게 다르게 구분해서 적혀 있을까요? 봐봐, 여기에 지금 옛날스러운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향토적인 건 어떤 느낌일까요? 아니, 옛날은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어딘데? 시골. 시골 느낌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토속적인 거는 그 지역의 느낌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도 방언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토속적이다. 옛날스럽다라고 해서 향토적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렇죠? 굳이 따지면. 근데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구분하는 사람 잘 없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104페이지 흐르는 북입니다. 자, 요 감상별기에 1980년대 사회 단면, 중산층 가정의 세대별 삶의 양식, 여기 표시 좀 해주세요. 요게 이 작품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사회 단면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세대입니다, 세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 작품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 한국 문학에서 드러나는 부분인데 많은 이 세대가요. 우리는 세대 갈등이 되게 심한 국가 중에 하나잖아. 그리고 세대 갈등은 지금도 있단 말이야. 맞죠? 뭐 MZ라고 욕하고 연포티라고 욕하고 이것도 전부 다 저거 아니야? 세대 갈등이잖아, 그치?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근현대사를 다 통틀었을 때 급변하지 않은 근대사가 없어서 그래요. 다 급변해서 그래. 그래서 한 나이 차이가 한 20살에서 30살 정도만 나도요, 사는 세상이 달라져요. 그게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입니다. 갑오개혁 전후부터 해서. 갑오개혁 전후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감정기 전후 세대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야? 6.25 전후 세대가 있고요. 1970, 80년대 민주화운동 전후 세대가 앞뒤 세대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뭐야? 민주화 이후에 첨단 산업체 전후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민정부 전후 세대죠.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뭐야? 한 노무현 정권 이후부터라고 보면 될 거야. 노무현 정권 전까지가 농민정부라고 보면은 노무현 이후부터는 뭐야? 이제 첨단 산업이 시작되는 세대인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대통령 딱 2번 지났을 때 뭐가 나왔냐? 스마트폰이 나왔거든.
계속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이제 우리는 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멈춰있던 시기가 없어. 일본도 멈춰있던 시기가 있고 미국도 있고 다 있어요. 유럽도 있고 우리만 없거든. 그게 그런 게 좀 강한데 요 작품이요 대표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의 세대별 갈등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본문 봅시다. 흐르는 북입니다. 자, 주인공이 민노인입니다. 민노인. 이 민노인은요, 평생을 뭘 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냐면 북을 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술적 기질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자, 평생 예술적으로 살다 보니까 처자식과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부자 자수성가가 돼. 자수성가한 거야. 그래서 이 자수성가한 아들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얹혀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얹혀 사는 집이요. 무슨 집이냐? 아파트입니다. 집에서 북 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 민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술적 기질이나 자유를 향한 갈망 이런 것들이 전부 억압당하는 공간입니다. 알겠죠? 자, 민노인의 아들 민대차는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자수성가했으나 아버지 민노인을 원망하면서 갈등합니다.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 아들이. 근데 어느 날 이 민대찬의 집에 고향 친구들이 찾아와요. 민노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북 좀 쳐주시면 안 됩니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민노인은 본투비 예술가란 말이야. 자기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이 본투비 관종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민노인이 이에 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분이 안 좋아. 누가 기분이 안 좋냐? 아들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아빠가 북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든. 자 그래서 자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들이 가고 난 후였대요. 아들은 민노인을 향해서 허옇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답니다. 이 드자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기 체면을 판판히 우그러뜨리냐고.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내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가 북을 쳤다는 게 쪽팔린 거야. 마치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딴따라 같은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딴따라라는 말을 안 쓰지만 그때는 이제 왜 연예인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비하하는 말로 딴따라라는 말을 많이 썼죠. 왜 자기 체면을 그렇게 우그러뜨리냐는 항변의 줄거리였다는 거야. 그 녀석들은 아버지의 북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청한 게 아니라 그 북을 통해서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임을 왜 모르느냐는 것이.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면 내 친구들이 지금 아빠 북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친구들이 아빠를 이용해서 날 무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 민노인의 괜찮은 기분을 구석으로 떠밀어서 조각을 내었답니다.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쏘고 있음을 민노인은 모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누가 더 싫어했어? 며느리가 더 싫어한 거야. 체면 깎인다고.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통 노인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이 북을 치지 않는 존재를 삶을 말하는 거겠지. 그런데 이 보통 노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건 이 민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의 욕망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버지의 북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허랑방탕한 한평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일단은 세련된 입신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이 입신은 우리 고전 시간에 나오는 입신양명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서 입신은 몸을 세운다는 뜻인데 이 입신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야? 아버지는 평생 예술가로 그지처럼 살았는데 아들은 뭐해?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됐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세우는 이 입신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 이게 뭔데? 부자가 된 걸 말하는 거야. 자수성가. 이 중요한 흠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랬답니다.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북을 메고 떠돌아다니며 아내와 자식을 모른 채 한 미닉태, 이게 이제 민노인의 이름이죠. 한때는 아편제기로 세상을 부른 미닉태, 그러면서도 북은 놓지 않는 그와 아들의 단절은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맨날 그 할아버지 민노인은 맨날 북치면서 뭐 아편제기라고 했으니까 마약도 좀 했나봐 당시에는.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세상을 노리면서 또 저기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살아갔던 거야. 더구나 시아버지의 그런 생애와 전적으로 무관한 며느리가 떼어버릴 수도 없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있을지언정 자기를 올곧게만은 대할 수 없는 형편임을 민노인은 이해하고 있었대요. 봐봐,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자기를 그렇게 쏘아붙이고 한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억압은 당하고 있어. 심지어 다 늦게 아들네 집을 찾아온 영감을 대하는 마누라의 눈에도 당장은 질고가 앞섰으니까 더 할 말이 없었대요. 그래도 할망구가 살아있던 시절은 미움과 연민을 골고루 섞어가면서도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주어서 견디기가 쉬웠는데, 할망구가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막아줬는데 이제 할망구가 세상에 없으니까 외톨이로 남으면서는 운신하지가, 그러니까 이 내 몸 하나를 건사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신의 날씬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까닭은 부담의 차원보다는 아버지를 접함으로써 새삼스럽게 확인되는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의 세월, 이게 이제 자신의 어린 시절이죠. 민노인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살았던 그 시절, 떠올리기 때문이 아닌가 해야 돼요. 언젠가 아들은 일부러 마신 듯한 술에 몸을 가두지 못하며 민노인에게 일부러 어떻게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포악스럽게 행동하는 거야. 맨정신으로 못하겠으니까 일부러 술 먹고 와가지고 앞뒤가 잘 이어지지 않으면서도 토악질을 하듯 내뱉는 그의 토막 말에는 이 누르고 다져온 비수를 머금은 원망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 하루는 술 많이 먹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때까지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원망을 아빠한테 다 토해냈다는 거야. 아버지, 왜 돌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머니와 양키 담배를 골라낸 꿀꿀이 죽으로 줄임배를 채우고 있을 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꿀꿀이 죽이 뭔지 알아요? 뭔데? 맞아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왜 우리 1950년대에는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 미군들이 밥을 먹고 나면 밥 먹은 잔반들 있잖아, 그치? 그 잔반들을 잔반통에다가 버릴 거 아니야. 걔를 가져와가지고 가마솥에다가 그냥 끓입니다. 모든 그 반찬들이 다 섞여 있는 걸. 그래가지고 그 다 섞여 있는데 담배꽁초가 쌓였다는 건 뭐냐면 그 음식물 쓰레기라고 미군들은 생각할 테니까 거기에 뭐 담배꽁초도 버리고 뭐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막 끓여. 그러면 이제 못 먹을 거 덜어내고 먹을 수 있는 거만 막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이 아들이. 민노이는 뭐 하고 있는데 집에 나가가지고 북치고 놀았고. 아버지 도대체 그렇게 힘들게 사는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 몰입애들의 술자리에서 북쳐주고 받은 돈으로 기생 무릎을 베고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콩나물을 길러 번 돈으로, 그리고 제가 신문 배달을 해서 얻은 돈으로 겨우겨우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아버지는 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시골의 삼류극장에서 소리꾼들의 장단을 맞추고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못 번다 한들, 또는 수종을 못 써서 자리 보존을 하고 있다 한들 저는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을 아버지 말씀대로 예술을 한답시고 다 날린 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게 뭐야?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아버지가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았으면 그래도 우리의 지붕이 되어줬을 텐데 아예 그냥 집을 떠나버렸잖아. 그것에 대한 원망인 거야. 자, 다음.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어떻게 요약적으로 다다다다닥 정리를 해줄 거야.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며느리는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밖에 나갔다가 성규와 같은 과 학생인 진숙이 어머니한테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대요. 진숙이 어머니는 민노인이 가면극에 나왔더라는 기쁨에 있대요. 성규 어머니는 그렇게 멋있는 시아버지를 두셔서 참 좋겠다며 빈정거리더라는 말도 덧붙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규 어머니는 이 민노인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주변 동네 사람한테 들었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가면극에 출연했다라는 걸 들었고, 그리고 그 지인이 이 성규 어머니한테 야, 그런 멋있는 시아버지를 두셔서 정말 좋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들은 거야? 아주 빈정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깎아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아들은 민노인에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덤덤한 낯빛이다가 식구들이 저녁을 마친 후에야 돌아온 성규를 사정없이 몰아붙였대요. 너더러 누가 그런 짓 하라 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그런 짓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민노인이 가면극에 나왔다, 공산탈출 공연에 나왔다라고 할 때 이게 지금 성규는 이 지금 민노인의 손자죠. 맞죠? 손자랑 같이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아버지한테 뭘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가 성규한테만 가가지고 엄청 뭐라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같이 하지 말라고. 할아버지랑 같이 놀지 말고, 할아버지랑 같이 공연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녹기, 분노한 기운을 한꺼번에 모은 호령이 그를 사로잡았답니다. 영문을 몰라 아버지와 어머니 쪽으로 누나를 번갈아 돌리는 성규를 향해서 이번에는 어머니가 차디차게 말았대요. 잘하는 짓이다. 할아버지를 끌어내지 않으면 니네들 충파는 성사가 안 되니? 니네 왜 할아버지랑 같이 노니? 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또 뭐라고 하는 식의 가벼운 대응이 성규의 안면에 퍼지면서 입으로는 씩 웃음을 흘렸답니다. 그러니까 뭐야? 엄마 말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어. 성규는 이미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할 걸 대략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규는 또 누구를 싫어하느냐? 엄마 아빠를 싫어합니다. 대신에 누구는 좋아하냐면 할아버지는 좋아해요. 성규는. 자, 그래서 성규는 난 또 뭐라고? 라고 하면서 그냥 엄마 아빠가 하는 말 그냥 씩 웃으면서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화가 났죠. 너 난 놀리는 거니? 첫마디와 달리 착 가라앉은 아버지의 음성에는 분에 떠는 사람에게 일수이승직한 삭지 않는 가래가 조금 끓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엄청나게 분노한 거야. 이 성규의 아버지는. 정색을 하고 쳐드는 성규의 눈빛에도 서리가 내린 인상이었답니다. 그 말이 뭐야? 성규도 잘못했다는 생각 없어. 아빠랑 눈싸움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니까 지금 웃었잖아.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웃은 게 잘못이라면 사과할게요. 할아버지를 그렇게 자리에 모신 건 그러나 사과할 것이 못 됩니다.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할아버지랑 같이 그렇게 극에 오른 걸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를 동원한 게 잘한 짓이니? 동원이라는 말 싫습니다. 누가 누구를 동원한단 말입니까? 또 그 일이 어째서 잘하고 잘못하고로 구별돼야 하는지 저는 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잘하고 잘못하고의 인식에서는 벗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 어떤 일에 합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한쪽은 그것을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며 한쪽은 기꺼이 그 기회에 편승해서 일이 잘 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할아버지 편이죠. 그렇죠? 자, 너 이제 보니 참 똑똑하구나. 지금 반어법입니다 이거. 그래서 일이 잘 됐니? 대성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꺼이 응하지 않았을 게다. 네가 유혹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는 아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아빠 민노인에게 엄청나게 뭐라 해놨어. 두 번 다시 북치지 말라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거절했을 거거든. 근데 성규 네가 할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데리고 나간 거야. 너 그 진짜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규가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날 할아버지에게서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걸이 아까 얘기했던 재능인 거야. 재능 또는 열정. 성규는 확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빠가 물어봅니다.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 건 북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죠. 대단히 불만이지. 그러니까 그럴 것도 없습니다. 자,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한다면서도 그 논리를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 성규는요, 민노인과 민대찬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모두 뭐 하려고 하느냐? 존중하려고 합니다. 아빠는 아빠 입장이 있는 거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입장이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민대찬이 기특하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응법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성규가.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지금까지의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더라니만 라고 하니까 성규가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대체 아버지와 저와는 할아버지와 저와는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죠. 저는 할아버지랑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다면 그거는 잘 보세요.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라는 점에서 요즘 말로 하면 뭐야? 선 긋는 거야. 아버지의 갈등은 아버지의 것이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와의 세대 갈등은 당신 거고 나는 그 갈등에 상관없다는 거죠.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잘 보세요.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소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데 그것이 한 대를 걸쳐져서 오히려 무엇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화해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은 죽일 듯이 사이가 안 좋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나온 손자가 그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지금 훈계하는 거야? 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버지의 손바닥이 성규의 볼때기를 후려쳤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쇳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대요. 또박또박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그러니까 맞고 나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라고 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성규는 얻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되레 풀주고 목소리가 되었답니다. 자,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눌릴 지경이거든요.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봐라.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아까 너 내 나이 아닌 그 나이를 말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순을 저도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성규 본인이 볼 때는 아버지의 모습이 분명히 격리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북치지 마, 뭐 하지 마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한편으로는 아버지, 그러니까 민노인을 이해하려는 그 모순을 저도 이해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애증이라고 하죠. 애증. 자,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서의 집착이 그거를 누르는 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일을 이해한답니다.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기질에 철저하여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규는 무엇을 이해하는 거야? 이 할아버지의 예술 정신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름대로 예술을 완성했니? 비꼬는 겁니다. 비꼬는 거. 그래서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아버지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대요.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뺏는 건 할아버지의 한을 배가시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이 나 다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 안에 민노인이 천천히 응접실로 나온 건 그때였대요. 자기 때문에 성규가 궁지에 몰려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였는데 아들은 집의 분란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던지 민노인 쪽에는 시선을 돌리지도 않은 채 민노인과의 갈등을 회피하는 거죠. 돌리지도 않은 채 성규에게만 소리를 꽥 질렀대요. 건방 그만 떨고 가서 잠이나 자. 다시는 그런 짓을 했다간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 자, 제 방으로 돌아가려던 성규는 민노인과 눈이 마주치자 재빠른 웃음을 보냈답니다. 음모꾼끼리의 신호 같았대요. 자, 정작 일이 크게 터진 건 그런 일이 있을지 일주일쯤 후였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성규의 친교로 짐작되는 학생의 전화를 받은 송 여사는 대뜸 신음으로 착각할 만한 의미 불명의 소리를 지르더니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성규가 뭐라고 적혀있어? 데모하다 잡혀갔다고. 이것도 시대적 배경이 좀 드러나죠. 지금 어딨어? 이 일은 어떠지? 이 일은 어떡한다지? 송 여사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는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황급히 서두르다가 지갑을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 민노인과 수경이가 자세히 말 좀 해보라고 매달리는데도 누구 신경질만 도두냐는 투에 외마디 말만 남기고 사납게 문을 닫았답니다. 난들 아니? 가봐야지. 며느리의 자기를 쳐다보던 눈이 사뭇 삐뚤어져 있다고 느낀 민노인의 가슴에도 갑자기 구멍이 뚫리는 걸 의식했대요. 아들 내외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대요. 민노인은 수경이를 시켜 이 아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찾아 안주도 없이 조금씩 홀짝거렸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취기가 야금야금 전신으로 번지자 민노인은 극히 자연스럽게 북을 껴안고 북채를 잡았답니다. 자, 북소리를 듣고 들어온 수경이는 북 한 번, 할아버지의 눈 한 번씩을 교대로 쳐다보고는 그전 모양 궁상맞다는 타박을 하지 않았답니다. 할아버지, 이 북으로 팝송 반주하면 어떨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수경이는 누구랑 같은 세대야? 성규랑 같은 세대죠. 근데 성규는 북치는 걸, 할아버지가 북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수경이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경이는 이 집 딸이겠죠. 자, 그러니까 수경이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팝송 반주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야? 갈등의 해소의 실마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북은 사실 갈등의 원인이지만 할아버지랑 성규를 이어주는 매개체란 말이야. 그래서 수경아, 네 오래비, 네 오빠가 붙들려 간 게 나나 이 북과도 관련이 있겠지. 스스로 자책감을 느끼는 거죠. 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보다 궁금한 게 있어요. 오빠가 저와는 4살 터울이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할아버지의 북소리에 푹 빠져있고 솔직히 저는 자부으로만 들려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그 녀석이 내 역마살을 닮은 것 같아. 역마살과 데모는 어떻게 다를까?
역마살이 뭡니까 여러분들? 역마살이 뭔지 알아요? 뭔데? 또돌이의 삶의 운명이죠. 역마살이라고 할 때 살이 뭔데? 살이 운명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살이 껴있으면 왜 무당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굿해주잖아. 그러면서 살풀이 해야 된다고. 살을 떠나보내야 된다고. 그 살이 운명이거든. 자, 그래서 역마라고 하는 거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역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마살이라고 하면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제 떠돌이 삶의 운명이거든. 근데 예술가로 살았으니까 평생 집에 가족은 냅두고 자기 혼자 떠돌이로 살았으니까 역마살이 있지.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랑 잘 맞는 이 손자 역시 성규 역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역마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대모를 저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할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 말은 들음동만동하고요. 손녀의 새살거림을 한 옆으로 제쳐놓으며 민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더욱더 크게 두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보면, 자, 지금 여기 일기중 활동 요거 한번 봅시다. 역마살과 대모는 그러면 여기에서 함축된 의미가 바로 뭘까요? 자, 전부 뭐냐면요. 표시하세요.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평범한 삶과 거리가 있는 삶이라는 건 결국 기존 사회 질서를 거부하는 삶인 거야. 그래서 기존 사회 질서를 거부하는 삶을 민노인과 민성규 모두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무엇이 있다? 유사성이 있다. 유사함이 있다는 거야. 민노인은 그걸 느낀 거야. 그래서 북을 더 세게 친 거죠. 서로 두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겁니다. 민노인도 성규의 삶을 이해하고 성규도 민노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3대가 나오지만 여러분들 할아버지, 아버지, 성규 이렇게 있으면 두 사람 간 서로 갈등이야. 두 사람 간 서로 갈등이야. 근데 한 대 건너뛰어서는 서로 이해해요. 이게 여러분들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세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 부모님이랑 이제 서로 진짜 말귀가 안 통해가지고 갈등을 겪는 학생들 보면 생각보다 그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랑은 오히려 말 잘 통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네, 10대 학생들 좀 보다 보면. 왜냐면 오히려 한 대 건넜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잘 되나 봐. 근데 이제 우리 세대가 이게 정말 안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죠. 왜냐면 좀 시대가 어느 정도 멈추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고정되어 있는 시대가 한 몇십 년은 좀 유지돼야지 같은 세대를 좀 이 공유하는 이 부모님과 아들 관계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지금 점점 이제 발전의 속도가 옛날에 비해서 좀 느려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전 세대에 비해서 공감이 좀 잘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 100년 전부터 이게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죠. 100년도 더 됐지. 지금 이제 동학농민운동 그러니까 가보개혁이 지금으로부터 한 100몇십 년 전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인 거야.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